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 명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명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성과 감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5일부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등 세계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성과 감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에 이들 세계 공기업이 추진해왔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116개인데요. 그동안 투자된 돈만 30조 원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각이나 철수로 종료된 사업을 제외한 87개 중에서 36개 사업에는 앞으로 30조 원이 추가적으로 더 투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막대한 돈이 들어갔지만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데다가 개별 사업에 대한 지속 여부도 알 수 없다는 게 지금 감사원의 지적인데요. 네. 어쨌든 이번 감사는 35명의 인력 투입으로 향후 3개월간 진행됩니다. 이 고강도 감사를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를 했으면 좀 수익도 좀 있어야죠, 그죠? 그렇죠. 네. 이완구 국무총리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현 상황을 제로 베이스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자원 개발은 장기적인 문제인 만큼 당장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기존 스탠스에 변화가 오는 분위기고요. 네. 최근 시작된 검찰 수사부터 좀 예고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완구 총리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상황이나 예상된 문제를 제로 베이스에 놓고 솔직해져야 된다. 지금쯤 솔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공공기관 개혁 추진 상황 점검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이 사업들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 자원외교 실패 사례 중에 한 가지 꼽히는 것이 하베스트사 인수 아닙니까?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이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인데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네,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이 국민모임은 김백준 전 기획관의 아들 형찬 씨와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장 안모 씨의 배임 혐의를 수사해달라면서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메릴린치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에 자문을 맡았고요. 김 씨는 당시에 메릴린치 서울지점에 재직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모임은 메릴린치의 투자자문사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베스트 인수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종속으로 진행됐고 메릴린치 측에 지나치게 과도한 성공 보수가 갔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죠.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라고 그러죠. 네. 이 경총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청년 실업을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예,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오늘 김영배 경총 상임 부회장은 오늘 열린 경총 포럼에서 임금 동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영계는 연봉 6천만 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고 그 재원을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과 청년층 고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년 연장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임금 동결 등으로 해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정의당 등 야당은 놀부심보라면서 맹비난에 나섰는데요. 현재 정부가 청년 고용이나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향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 등이 참석한 천안함 5주기 추모식이 열렸죠. 그렇습니다. 오늘 천안함 5주기 추모식에는 유족들을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부처 장관 그리고 주요 인사들과 여야 지도부 등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공식적인 추모 행사는 5주기까지만 실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식 행사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박 대통령은 추모사에서요. 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서 다시는 천안함 피격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영영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방위사업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이런 매국 행위가 발붙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목적 위성이죠. 아리랑 A 3A호. 네. 3A호가 오늘 오전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24시간 실시간으로 지상을 관측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도 들어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요. 아리랑 3A호를 실은 발사체가 오늘 오전 7시 8분경에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의 지하 발사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발사 성공에 따라서 세계적으로도 이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네 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다고 합니다. 이 국내 위성 최초로 5.5m 해상도의 고성능 적외선 센서를 탑재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두운 밤이나 악천후와 상관없이 언제든 지표면의 물체를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리랑 3A호에는 0.5m급 해상도의 카메라가 장착돼 있는데요. 네. 이 가로 세로가 각각 50cm인 지상의 물체까지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해 그 경기 불황 속에서도 고위공직자 7명 가운데 10명 가운데 7명은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들께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오늘 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고위공직자 2,300여 명의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내용을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원과 법관, 고위 공무원 등 2,300여 명의 평균 재산은 15억 3,40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평균 재산액에 비해서 2억 원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대 저성장 기조가 수년간 이어지면서 이 서민들의 지갑은 얇게만 한데 고위공직자의 69%가 재산을 늘렸습니다. 주로 토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공직자 재산의 증가의 원인이었는데요. 이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과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해 국회의원 292명 가운데 81.8%도 재산이 증가했다고 밝혀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체 일단 2월 말에 등록한 의원이 292명이었는데요. 여기서 81.1%인 239명이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일단 여야 대표만 보면 김무성 대표는 137억 5천만 원이고요. 문재인 대표는 13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또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동일 고무벨트의 대주주인 김세현 의원으로 1,443억 4,300만 원을 보유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그 자기 소유의 안랩 주식을 공익재단에 기부했기 때문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서요. 787억 4,900만 원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columnist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포인트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금융 지원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한국은행은 오늘 국내 경제 성장세 회복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를 5조 원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에서 1% 저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요. 네. 은행들은 대기업보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대출을 꺼려하는데 한은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줘서 중소기업이 잔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번 결정으로 한은의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는 지난해 7월 15조 원으로 증액되고서 8개월 만에 20조 원까지 불어나게 됐습니다. 네. 특히 한도가 한꺼번에 5조 원 이상 늘어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서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조 5천억 원 정도의 한도 증액만을 고집했고 이후에도 3조 원이 넘는 증액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만큼 현 경기 상황에 대한 한은의 다급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한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 확대는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 부담이 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금감원, 금융감독원이죠.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거래 시의 주의사항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금융감독원은 오늘 금융분쟁 사례 자료를 통해서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금융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 시 계약서는 통상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하도록 돼 있는데요. 집주인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졌다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집주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서 그간 분쟁이 빈번했었습니다. 네. 또한 금감원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 시 금융회사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세입자의 신용도가 낮아지면 대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 집을 사는 사람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서 파는 사람의 채무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네, 주의해야 할 사항이군요. 한국과 일본의 납품업체들이 현대 기아차 부품 입찰에 담합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현대 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한국과 일본 부품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자동차 엔진용 배기가스 온도 센서,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의 가격과 낙찰 예정자 등을 다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5개 부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국적의 덴소 코퍼레이션과 일본 특수도읍은 2008년에 발주된 현대 기아차 배기가스 온도 센서 관련 입찰을 참여하면서 두 업체가 나눠 먹기로 합의하고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양사는 입찰건이 발주되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구체적인 투찰 가격을 정했고 낙찰 예정자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주면 서로 견적가를 조정해서 제출했습니다. 네. 비슷한 사례로 점화코일 담합과 관련해 덴소오토모티브와 유라테크가 점화 플러그 담합과 관련해서 우진공업 등이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동차 엔진 부품 공급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최종적인 자동차 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심 전환대출이 아주 인기였죠. 3일째 인기를 끌었는데 이르면 내일 전액 소진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예,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소진 추이를 미뤄볼 때 20조 원에 달하는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이르면 27일께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안심전환대출은 어제까지 절반에 육박하는 9조 원이 소진됐고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누적대출 승인 건수는 11만 3,086건, 승인 금액은 12조 3,6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만 당국은 20조 소진 이후 당장 재판매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시장에서 주택저당 증권으로 전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장에서 20조 원 상당의 채권을 소화하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국이 20조 원을 급히 처리할 경우 전환대출 상품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추가 판매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증액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사항이라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네.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현 상황에서 2차 판매를 단정할 수 없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 달 후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소식부터 알아보죠. 도쿄에 있는 한국문화원의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네, 어젯밤 11시 50분쯤입니다. 예. 일본 도쿄 요스야에 있는 한국문화원 건물 입구에서 불이 났는데요. 불은 다행히 건물에는 옮겨 붙지 않았고 출입문만 그을린 뒤에 진화가 됐습니다. 때문에 문화원 내부에 방화 피해나 인명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문화원 건물 1층에 있는 직원 전용 출입구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 남성이 인화성이 강한 라이터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서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범인의 신원은 드러나지 않았지만요. 현재에서는 한일 관계에 불만을 품은 극우 세력이 불을 질렀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역사 왜곡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한일 관계를 반영하듯 각종 혐한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 측도 일본 경찰의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는 삼성물산이 벌이고 있는 철강단지 항만 부두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사상자 수가 나왔습니까? 네,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적어도 1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네. 사상자는 모두 베트남인입니다. 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베트남 핫틴성 해안 부만경제특구에 있는 철강회사 공장에서 붕괴 사고가 났는데요. 높이 34m의 작업장 안에 설치된 가로 30m, 세로 40m, 또 높이 5.7m의 거푸집이 붕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당시 케이슨을 일부 제작한 뒤에 거푸집 청소 작업을 위해서 43명을 투입했다면서 지금까지 90%가량 잔해 제거 작업을 했고 추가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철강 선적과 하역 작업을 할 항만 부두 공사를 2012년 2월에 맡아서 내년 5월 완공 목표로 짓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 추락한 독일 여객기 사고를 둘러싸고 조종사의 의문스러운 행동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조종사가 자살 비행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뉴욕타임스는 저머닝스 여객기 조종사 한 명이 사고 직전에 조종실 밖으로 나갔다가 조종실에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사고의 원인이 또 다른 조종사의 자살 비행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군 고위 관계자가 사고기 음성 녹음 장치에 이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조종사가 바깥에서 가볍게 노크를 했는데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요. 또 조종실에 남은 조종사가 확실히 문을 일부러 열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셀에는 사고기 조종실에서 의료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자살 비행 임무 같은 모종의 범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우리나라의 5번째 다목적 실용 위성이죠. 아리랑 3A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 위성은 밤에도 지상을 훤히 볼 수 있고 땅 위에 사람까지도 인식할 수 있다는데요. 이번 발사 성공의 의미는 무엇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공대 우주시스템 연구실의 장영근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리랑 3A호 발사 성공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 3A호는 뭐 지금까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20여 년 동안 위성을 발사해 왔는데요. 국내 최초로 적외선 센서를 장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리랑 3호와 동일한 전자광학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3A로 붙였는데요. 네. 다만 이제 고도를 3호는 685km였는데 요거는 3A호는 528km를 낮춰서 해상도를 원래 0.7m이던 걸 0.55m로 지금
좋게 했고요. 그래서 이번 적외선 영상 카메라를 우리가 이제 발사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 우리가 전자광학 카메라라고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적외선 영상, 작년에 발사한 레이더 영상, 이 세 가지 영상을 모두 획득한다. 뭐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른 그 위성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데서 의의가 있죠. 네. 이 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걸 어떻게 확인하나요? 뭐 우선 이제 위성이 그 로켓으로부터 분리되면은 보통 이제 로켓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원격 데이터를 보냅니다. 분리 잘 했다고. 그리고서 이제 얘가 위성이 이제 혼자 지구를 선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이제 아침에 보면은 남극을 돌아갈 때 이제 비콘이라는 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콘이라는 건 계속 그냥 삐삐삐하는 그냥 음이글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성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오후 1시 4분경에 이제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의 관제국하고 통신을 성공했죠. 그 의미는 이제 위성이 지금 이제 잘 궤도에 진입해서 위치에 통신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한 거죠. 네네네. 이 아리랑 3A호가 어떤 위성입니까?라고 여쭤보면 어떻게 답변해 주십니까? 뭐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 이제 3A 위성하고 동일한 그 이제 위성인데 적외선 센서를 이번에 추가로 장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더 많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3호하고 다른 거죠. 네네. 이렇게 이 크고 무거운 걸 쓰게 쏘아 올리는 그 원리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이번에 쏘아 올린 3A 위성이 그냥 1,100kg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무지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뭐 보통 뭐 10,000kg 되는 저궤도 위성도 많이 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이 쏘는 원리는 옛날에 그 우리가 나로 발사체 가지고 위성을 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얘가 인공위성이 우리가 원하는 고도까지 보통 이제 인공위성 고도가 이제 한 뭐 운영 궤도가 500km, 600km, 700km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켓이 그 이제 우리가 원하는 궤도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그냥 로켓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보통 2단, 3단 로켓을 쏴서 맨 아랫단이 이제 어느 그 추력이 다 하게 되면은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해서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최종 운영 궤도까지 이 로켓이 올려지면은 로켓의 꼭대기에 있는 인공위성을 분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초기 속도를 주게 되면 이제 인공위성은 추가의 동력 없이도 이제 계속 왜냐하면 그 우주에서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마찰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초속만 주면 계속 자기가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원히 돌 수 있도록 그런 그 추진력을 주는 거죠. 네네. 우리가 이제 다목적 실용 위성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목적 실용 위성이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원래는 다목적 위성이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초기에 1990년대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제 항상 여러 가지 목적으로 위성을 쓰겠다 그래서 했는데요. 실제 지금은 이제 주로 주 임무가 지구 관측 위성입니다. 지구 관측. 네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다목적 실용 위성을 지금 뭐 1호, 2호, 3호, 3회, 2호, 5호 지금 5개를 발사를 했는데요. 대부분 다 이렇게 뭐 지구 관측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재난재해라든가 국토자원 뭐 지도 제작 이런 것도 수행하고요. 또 이러한 지구 관측 위성들은 일부 이제 군사적 활용도가 높죠. 몇 년간 일하게 됩니까 이 위성은? 현재 수명은 4년으로 했는데요. 4년. 이게 이제 정상적이라 그러면은 뭐 저궤도에서는 꽤 오래 씁니다. 근데 아마 요 3A2 위성은 3호 위성보다는 수명이 짧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궤도가 낮다 보니까 이제 고도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구와 가까우니까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큽니다. 인력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꾸 궤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궤도를 자기 고도에다 유지시켜 주려면 계속 거기 있는 그 소형 로켓을 쏴서 자기 궤도를 유지하니까 연료를 되게 많이 쓰겠죠,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명이 단축될 수 있죠, 소지가. 네네네. 그 이제 이번에 그 발사한 위성의 명칭을 그 아리랑 5호를 2013년에 발사했으니까 아리랑 6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심들이 계시는데요. 3A호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렇게 특별히 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앞에 말씀하신 대로 3
3호하고 똑같은 위성입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3호 위성에다가 예. 다만 거기다 이제 적외선 센서를 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적외선 센서 달아서 이제 전혀 다른 걸 다른 게 아니고요. 예. 기존에 이제 그 전자광학 카메라라는 게 뭐냐면 가시광선 대역, 가시광선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 대역의 팔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적외선 대역을 쓰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전자광학의 그런 광학 시스템을 그대로 다 이용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마지막에 이제 파장 대역이 들어오는 빛의 파장 대역이 적외선 대역이냐 가시광선 대역이냐 그것만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뭐 3호랑 똑같은데 적외선 센싱 부분만 센서를 추가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똑같이 활용하는. 그래서 이제 3A1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네. 네네. 이게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3A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인공위성이 보통은 이제 버스와 페이로드 탑재체라는 건 임무를 수행하는 그 위성 카메라고요. 네. 그리고 버스는 그 카메라에 뭐 전력이라든가 뭐 구조라든가 뭐 이런 자세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능들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독자 개발이 많이 돼 있고요. 한 20년 동안 개발하다 보니까. 네. 다만 이제 전자광학 카메라 부분은 아직은 이제 옵틱이라고 그래서 이제 광학 쪽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외하고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 돈 많이 듭니까? 예산 많이 듭니까?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인공위성도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만일에 우리가 신뢰성 같은 거를 고려 안 하면은 좀 싸구려 부품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가 신뢰성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단가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트랜지스터나 들어보셨겠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DC-DC 컨버터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가 예를 들면은 그냥 그 상용 제품으로 우리가 지상에서 뭐 컴퓨터 같은 데 쓰는 거는 뭐 예를 들면 한 뭐 10만 원이면 사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인공위성에 쓰려면은 그 우주에서의 환경에 다 적응하는 실험을 거쳐야 되니까 네. 한 1억 정도 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요만한 칩 하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네. 근데 이것도 비용이 거의 뭐 한 2,4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2,400억? 네네네. 네. 자, 그런데 이 발사체는 아직 우리가 안 되죠? 그렇죠. 네네. 발사체는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2013년 1월에 나로 발사체라는 걸 써서 그때는 뭐 굉장히 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나로 발사체라는 건 실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쏠 수 있는 발사체는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일단 로켓을 우리가 러시아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우리 거가 됐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 확보를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 네. 그 이후에 현재는 이제 한국형 발사체라는 순수 독자 개발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뭐 2020년에 발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네. 실제 우리가 이 발사체 기술은 기술 이전이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기술이기 때문에.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의 개발 전례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기술이나 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니까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일정은 약간 유동적일 수도 있죠. 네. 네네네. 지금도 열심히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네네. 대단하시네요. 네네. 네. 이 적외선 관측 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적외선 관측 위성을 필요로 하는 이제 보통 큰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네. 러시아, 네. 중국, 네. 일본 이런 데는 이제 적외선 관측 위성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이 적외선 관측 위성이 대부분 다 이제 군사 위성에 쓰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흔히 하기를 조기 경보 위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적외선 위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 경보 위성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지상에서 만일에 미사일을 쏜다. 그럼 그 위성이 미사일에서 이제 연소를 하니까 화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얘가 이제 온도하고 열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온도와 열을 가지고 감지하는 게 적외선 위성이고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그 미사일을 쐈다라는 걸 찾죠. 미국은 바로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동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그런 조기 경보 위성이 결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항공대학교의 우주시스템연구실의 장영근 교수였습니다. 지금 시간 7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흥인지문 주변으로 많이 막히는데요. 흥인지문에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가는 길 택시와 오토바이가 부딪히면서 양방향으로 많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평소보다 많이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에서 신갈,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달래내고개에서 한남대교까지 20km 넘게 밀려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들어가는 길도 비봉에서 용담터널, 서서울 요금소에서 목감, 일찍에서 금천까지 더디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신갈에서 광교터널, 군포에서 반월터널, 월곶에서 서창분기점까지 가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서울시내 간선도로 위로는 점점 흐름이 좋아져 가는데요. 동부간선도로 따라 의정부 가는 길 성수분기점과 성동분기점 사이 2차로에 고장차가 생겨났습니다. 이 2차로는 미리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세월호 사고 이후 단체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주제였지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세월호 사고 이후 단체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인데요. 사고는 안전의식의 결여가 주원인데도 수학여행을 없애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입니다. 라고 써주신 분은 1642번님이십니다. 가뜩이나 공부에 시달리는 요즘 학생들인데 수학여행의 추억마저 만들지 못하면 학생 시절에 무엇이 남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신 분은 8696번이십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또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우즈베키스탄하고 평가전 치르죠. 언제입니까? 내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내일 오후 8시에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평가전을 치르는데요. 네. 지난 1월에 아시안컵에서 투혼의 준우승을 거둔 대표팀은 비록 평가전이지만 승리해서 축구 열기를 이어가겠다는 각오고요. 오늘 6월 달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앞둔 슈트리케 대표팀 감독은 손흥민, 기성용 등 최정예 멤버들과 함께 새롭게 발탁한 김보경, 윤석영 등을 시험할 계획입니다. 슈트리케 감독은 오늘 공식 기자회견에서 10년 만에 대전에서 A매치가 열리는데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출사표를 밝혔고요. 축구대표팀은 31일에는 서울에서 뉴질랜드와 평가전을 치르고요. 차두리는 이 경기에서 대표팀 은퇴 경기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류현진 선수 어깨 부상 어떻답니까? 심상치 않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그런데도 현지 언론은 좀 불안한 눈초리로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류현진이 지난 18일에 시범경기 등판 후에 어깨 통증이 재발해서 정밀 진단을 받았고요. 프리드먼 다저스 단장이 자기 공명 영상 촬영 결과 류현진의 어깨는 2012년 입단 때와 비슷하다면서 2주 정도 재활 후에 피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LA타임스가 지난해 4월과 9월에 어깨 통증을 앓았던 류현진이 올 시즌 꾸준히 뛸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부상자 명단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되는 류현진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200이닝 투구를 목표로 세웠는데 부상자 명단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돼서 실망스럽다면서도 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정도의 통증이라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군요. 프로야구 기아의 투수 윤성민 선수. 윤성민 선수가 올 시즌 마무리를 맡을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네요. 네, 윤성민은 미국 프로야구 볼티모어와 계약 해지 후에 친정팀 기아로 복귀했고요. 김기태 기아 감독이 코칭 스태프 미팅을 통해서 윤성민을 선발보다는 마무리로 기용하는 게 팀 전력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자유계약 선수 역대 최고액인 4년간 90억 원을 받는 윤성민을 마무리로 기용하는 게 비효율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기아가 장고 끝에 윤성민을 마무리로 기용해서 약점인 뒷문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민은 2006년에 기아 마무리로 뛰면서 19세이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남자 프로농구 팀 전자랜드가 아직 플레이오프에서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숨은 원동력이 대추야자입니까? 이 간식으로 먹는답니까? 네. 인천 전자랜드가 어제 4강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원주동부를 꺾고 2승 2패로 첫 챔피언 결정을 향한 승부를 내일 최종 5차전까지 끌고 왔는데요. 네. 정규리그 6위 전자랜드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인데도 6강 플레이오프에 이어서 4강 플레이오프에서도 온몸을 던져서 다른 팀 팬들도 전자랜드 투혼에 감동받았다면서 인천 경기장을 찾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자랜드의 스물 원동력은 대추야자인데요. 예. 정규리그 때 선수단에 산삼을 선물한 홍봉철 전자랜드 구단주가 어제는 대추야자를 공세해왔는데요. 네. 대추야자는 아랍에미리트 석유 재벌이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시티 구단주인 만수르가 스테미너 간식으로 먹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가격은 1kg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비싸진 않지만 생명의 나무라 불릴 정도로 체력 보충에 좋다고 합니다. 어제 하프타임 때 대추야자를 먹은 전자랜드 선수들은 펄펄 날았고요. 네. 내일 창단 후 첫 챔프 전행을 노립니다. 네, 펄펄 나르는군요. 대추야자 먹으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지하철 1호선 개통, 소양강댐 건설, 구포항제철 건설, 이런 것들이 최근 개봉되어서 화제를 모았던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이 한 홍보 동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성과들이 일본의 경제 원조를 통해 가능했다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동영상이 일본 정부에서 직접 제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요. 또 전 세계에 방송되는 보도 채널 CNN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은 일본이 왜 이러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일본 도카이대 김경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전에 잠깐 이 문제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본 도쿄에 있는 그 한국문화원의 방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근데 이게 일본의 그 혐한 분위기하고 관련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아직까지는 경찰이 조사 중이고, 혐한론자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지금의 일본의 혐한 분위기 또는 그 혐한론자들의 언행이 좀 도를 지나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리포트 주미대사에 대한 습격 사건이 있었죠. 예. 이처럼 어느 사회든지 극단주의자들의 어떤 공격의 대상이 자국민을 향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갖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혐한론자들의 발언이 굉장히 도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들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느슨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경계심이나 어떤 규제의 대상에서는 상당히 많이 제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본에서 웬 무슨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CNN에 광고도 하고 한다는데 우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동영상 중 일부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은 국제사회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부터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지원이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서 꾸준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본이 어쩌고 경제 원조를 했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동영상이 주장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용 자체는 별거 없습니다. 그 동영상 자체도 2분짜리인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국제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헌을 했는데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시아에 대한 경제 원조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평화 유지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바지를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베 정권 들어서는 일본 되찾기라는 슬로건 하에 상당히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경우도 그거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저는 한마디로 이 원동력이라고 표현을 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아 국가들과는 상당히 의견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 비디오에서는 한국,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라오스 등등 여러 나라들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 지하철 1호선이죠. 그리고 포스코 이게 사례로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원조가 원동력이 돼서 이런 발전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자화자찬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원동력이라고까지 한 데에는 스스로의 역할을 좀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죠.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1차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지와 노력이거든요. 네.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자본, 즉 차관이라든가 그런 자금이 되겠는데 실은 이 자금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이 한국의 차관으로 지불을 한 금액은 총 합해봐야 한 6억 불에서 8억 불 정도가 됩니다. 1970년대 중심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시기, 그러니까 일본과 기본조약을 맺으면서 국교를 정상화할 때부터 일본에서 이 8억 불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한 8년에 걸쳐서 베트남 전쟁의 원란 패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대가죠. 사실상 미국이 이 한국의 어떤 군대의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125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이걸 현금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돈의 부분만 따져보더라도 지극히 좀 일부지만은 일부 들어간 건 사실인데 일본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준 돈이 한국의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반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원동력은 무슨 원동력이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샌프란시스코 이 평화 조약이라는 거 있죠? 네. 그건 어떤 것인지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그 2차 대전에서 패전한 후에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연합국 측과 맺은 조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평화조약이죠, 일종의. 여기서 일본의 영토의 범위라든가 미군의 일본 주류, 그다음에 그 극동 국제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배상 청구권을 연합국 측에서 기본적으로는 포기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합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일본하고의 관계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는 이것만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1965년에 맺어진 한일 기본조약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마침 그렇게 국교를 정상화한 지 50년이 되는 그런 그 기념할 만한 날인 거죠. 그리고 그 기본조약에서 그 말하자면 일종의 그 청구권 협정이라는 거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한국에 대한 돈을 8억 불 정도 지불한다는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당히 재밌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본으로부터 받은 이 8억 불을 당연히 그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인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이 협정의 정확한 이름은 뭐냐면은 청구권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서로 별 어떻게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두 가지 명칭이 한 가지 협정에 다 포함이 돼 있냐면 끝까지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8억 불을 주기로는 합의를 했는데 이 돈의 명목이 뭐냐를 둘러싸고 끝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한국으로서는 이거는 우리의 정당한 청구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일본으로서는 청구권으로 치면 우리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 원조, 경제 협력 자금이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이름을 병기를 하고 한국은 청구권 협정이라고만 해석을 하고 일본에서는 경제 협력 협정이라고만 해석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입장 차이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이번 비디오를 보는 시각도 동영상을 보는 시각도 이게 양국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이 계속 경제 협력이라고 주장하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청구권 다시 청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일본은 그 청구권이라는 거는 또 뭐냐면은 이게 뭐 말하자면 배상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혼을 할 때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잘못이 있으면 내가 위자료를 주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전쟁에서 진 나라가 이긴 나라한테 이렇게 지불하는 그런 그 배상 청구권하고 비슷한데요.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을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그 일본의 전쟁에 상당히 많은 그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희생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어제까지나 그 식민 지배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청구권도 배상이 아니라 말하자면 재산 분할 같은 개념이 더 큽니다. 아니 전쟁보다 더 나쁜 게 침략이죠. 그렇게 뭐 어느 쪽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청구권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서도 재산 분할로 치면은 우리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본조약을 맺어지기까지 13년 동안이나 우리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하고 그런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그 시각차는 정치적 타결로 인해서 65년에 일단 매듭이 지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자꾸 경제 협력해줬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청구권 청구한다고 그러십시오. 어쨌든 뭐 협력을 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한국인들의 어떤 그 피나는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로서는 그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고 그것을 굉장히 그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든가 같은 말이라도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지원이 아시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아전인수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일본이 말이죠. 이 마당에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홍보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의도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역시 일본식 역사 바로 세우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세우기라고요? 예? 거꾸로 세우기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게 특히 아베 정권이 들어와서는 이른바 거꾸로 세우기라고 할까요? 그 역사 수정주의적인 입장이죠. 말하자면은 아까 그 샌프란시스코 그 강화 조약에서 극동 군사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인다 이 조건부로 이제 일본은 국제사회에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A급 전범이 뭐가 잘못이냐, 야스쿠니 참배에서 뭐가 잘못이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다, 자위를 위한 전쟁이었다, 뭐 이런 그 사상을 가진 정권이 지금의 아베 정권인데 이 아베 정권이 앞으로 4년 동안은 그야말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일본의 정치권의 그 세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쳐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베가 이러한 스스로의 역사 인식을 이제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린 게 그게 아베노믹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아베노믹스가 그럼 과연 얼마만큼 일본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느냐는 상당히 불투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 아베 정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그야말로 짊어지면서 남몰래 그러니까는 국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듣지도 않고 아주 상당히 독단적으로 이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해서 이 역사인식 바로 세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일본 정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동영상들을 이렇게 뿌리는데 결국 이 동영상을 누가 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 타겟이라고 한다면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뭐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니까 국제사회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1차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끊임없이 그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공을 펼치겠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일본 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이 동북아 지역의 여러 가지 그 구조적 변화 속에서 제일 중요한 플레이어는 미국입니다. 이 미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역사인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 동영상보다도 일본이 상당히 다양한 방면의 로비를 통해서 미국과의 역사인식에 있어서는 발을 맞추고 중국과 한국과의 어떤 갈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아베 총리가 미국 상하울 합동연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쪽의 여론 조성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거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우리한테 동조를 하고 있다. 우리의 논리가 맞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 위안부 문제만 따지고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 일본과의 역사인식 문제를 조금 더 길게 보면 미국과 한국과 중국이 공통 분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1941년 이후입니다. 진주만 공격에서 비롯된 태평양 전쟁이죠, 이른바. 그리고 중국하고의 전쟁은 그러면 언제였고 침략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그거는 1931년에 만주 침략했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은 거의 15년 정도를 그 전쟁을 한 셈이 되죠. 또한 한국으로 치면은 식민 지배가 된 것이 1910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거의 36년 동안의 그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갈등과 그 인식의 차이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그 아베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어떤 그 뭐를 의미하느냐라기보다는 하나의 큰 틀의 그 상징성을 보자면 미국과의 그 역사 갈등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그 4년의 전쟁에 대해서는 일본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또 그런 그 반성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전후 국제사회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해왔다.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발신을 할 것이죠. 그리고 미국도 어느 정도 그 선에서 타협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한국과의 역사인식 문제보다도 미국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동북아 그 리버런싱 정책 아닙니까? 중국을 견제를 하는 것이고 그 견제의 수단으로 일본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일본의 그 역사인식 또 이게 좀
힘을 실어주는 중국과 한국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미국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는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국제사회를 믿지 말고 어디까지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식민 지배에 대한 역사 인식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일본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한국이나 중국이 또 그리고 미국도 대처를 잘 해나가야 되겠군요. 네. 국제사회에서 인식을 공유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공유하도록 노력을 하지만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또 스스로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예, 당연히 역사인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서로가 일본하고의 다른 관계를 맺어온 나라들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카이 대학의 김경주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네, 세월호 사고 이후 단체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였지요. 3307번님, 수학여행을 소규모로 가는 것이 당장에는 하나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1477번님께서는 확실한 안전 대책을 정착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4802번님께 주간 경향을 8785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해, 장시아,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3월 26일 목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